모든 실물 자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 또는 금, 미술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자산이 될 텐데요. 자, 부동산 오늘 사서 내일 팔면 그게 현금화가 잘 될까요? 또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겠죠. 당연히 장기 보유해야 또 수익률이 높아지듯이 미술품도 똑같습니다. 단기간으로 오늘 사서 내일 판매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그 작가가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치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매를 했던 이 작품도 가치가 계속 같이 상승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198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현대 미술품이 몇 %의 수익률을 얻었다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나요? 11.5%입니다. 장기 투자 자산 중에서 사모펀드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시티은행에서 2021년도 미술시장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에 현대 미술품의 수익률이 14%라고 미술 투자 자문사 마스터웍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수익률이 9.5%인 S&P 500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술품도 실물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같은 경우에도 고객 자산의 5 내지 10%는 미술품에 분산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와 영국의 미술정보회사인 아트텍틱도 자산관리사의 상당수가 미술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미술품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가 이렇게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인식될 수 있던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일단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습니다. 미술품을 구입하실 때 어디에 신고하시나요? 부동산은 등기의라는 것을 하죠. 근데 미술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어디에다 등기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미등기 자산이라고 합니다. 미등기 자산은 내가 샀을 때 아무 제약 없이 샀다면 팔 때도 아무 제약 없이 팔 수가 있겠죠. 그때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래 활성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양도세가 상당 부분 방어가 가능한 완벽한 대체 투자 수단이자 세후 최종 수익률이 높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며 꾸준히 우상향하는 실물 자산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국내의 경우에도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김창렬 화가가 있거든요. 2008년도에 만약에 $100를 이 작품에 투자를 했다면 2021년도에는 그것이 $1,558가 됐다. 그러니까 즉 13년 동안의 투자 수익률이 무려 1,488%예요. 이건 이제 아트프라이스라고 한국미술감정시가협회의 자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우환 작품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800% 되고 박서보 화백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한 10배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이라는 이 실물 자산은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우상향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미술품의 거래 같은 것들은 증빙 자료라든지 또 어디에 공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미술품은 작가한테 직접 살 수도 있고요. 또는 갤러리를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아트페어를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작품 보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증서만 갖고 있다가 리세일 할 때 계속 소장할 수도 있지만 리세일 할 때 그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분께 전달을 하겠죠. 그때 전달을 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좀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 여기 양도세는 없다가 아니라 상당 부분 방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양도세는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건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술품을 구입할 때의 세금은 면세입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물론 이제 6천만 원이라는 기준, 생존 작가라는 기준 몇 가지 그 조건들은 있지만 우리가 6천만 원 미만대 모든 작품들은 일단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것을 팔 때
리세일할 때 세금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미만인 미술 작품을 3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4천만 원에 팔았다고 했을 때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일단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6천만 원짜리 미술품을 구입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6천만 원이 6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600억이 됐으면 그것을 누군가가 샀어요. 그럼 나는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양도소득세 중에 워낙에는 이 차액만큼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비용 인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이 미술품을 보유하고 보관하고 이 작가의 작품을 향유했다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는 80%, 많게는 90%까지 비용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100억에 판매를 한다고 그럴 때 100억에 90%면 얼마입니까? 90억이잖아요. 10억에 22.4%만 세금을 냅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실질 과세는 한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자식에게 증여나 양도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세제적으로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많이 세금 혜택을 줄까요? 미술 진흥을 위해서입니다. 작가를 훨씬 더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또 한국의 미술품이 좀 위상이 높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미술품을 컬렉하고 자신의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향유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 살 때는 어렵지만 2개, 3개, 4개를 구입할 때는 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자산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1,0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옥션에서 2천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리세일할 수도 있지만 계속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똑같습니다. 글로벌한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술품이 자산이기 때문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도 35,000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은행권인 도이치뱅크에도 56,000점 정도, 또 BOA라고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5만 점, UBS도 35,000점, JP모간도 한 3만 점, ING 생명이죠 22,000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 은행들도 자산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우상향해서 자산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금융회사가 어떤 미술 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쪽을 탄탄해주게 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5세기 유럽에서도 은행업을 하던 메디치 가문이라고 아시잖아요. 이 메디치 가문도 많은 작가들에게 후원도 하고 그 후원으로 예술의 번영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금융들이 이러한 작품들을 컬렉함으로 인해서 작가들을 좀 도와주고 또 미술 관련되는 금융 수요를 근간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총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특징, 미술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총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핵심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품은 자산이다. 작가도 좋은 작가, 나쁜 작가가 있다. 그 다음에 구매하는 컬렉터들이 MZ세대가 등장을 했다. 아까 6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굳이 갤러리로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정부도 정책적으로 많은 미술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5가지가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자산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자본 유동성이 증가했어요. 그런 것들이 미술 시장에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게 됐고요.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하나로 미술품을 포함시키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의 미술 가치를 인정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는 작가들이 꼭 그 전시회를 통해서만
또 아트 페어를 통해서만 관람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인스타 같은 SNS를 통해서도 직접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아트 페어에는 참가를 안 하는데 인스타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작품을 어떻게 판매하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인스타에서 판매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히려 세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렸던 MZ세대들은 갤러리라든지 아트페어에서도 구입하지만 SNS를 통해서 작가와 직접 컨택을 해요. DM 날리고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계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나 어떻게 구입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작가와 직접 소통을 합니다.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갤러리가 대신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변하면서 작가들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인스타는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미술 작가들 인스타 다 갖고 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자기의 전시회와 자기의 작품들을 계속 올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나의 작품을 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의 이런 인스타 활동, SNS 활동이 많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60% 이상이 MZ세대이듯이 미술시장에서도 MZ세대는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또 중요한 바람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미술 작품들이 고가의 미술 작품만 판매가 됐었다 그러면 이제는 저가의 작품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60%의 MZ세대의 그 친구들이 거의 그 구매하는 층이 3천만 원대 내외의 미술 작품들이에요. 거의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온라인으로 작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인 측면도 큰 변화가 있었죠. 물납제도가 2023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또 많은 절세 수단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또는 의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종의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